2011년 3월 14일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서 12살인 크리스티안 페르난데스는 어머니가 일하러 갔을 때 동생을 돌보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의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맏아들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앞에는 혼란스러운 장면과 더 심각한 것으로는 크리스티안의 동생이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2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아이는 나중에 깨어날 수 있을까요? 크리스티안 페르난데스는 12세 때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서 어머니 수잔나와 동생 데이비드와 함께 살았습니다. 장남이라 그는 종종 어머니가 부재 중일 때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4일 수잔나는 작은 일을 처리하러 갈 때 크리스티안에게 데이비드를 맡겼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2세 아들 데이비드가 기절하고 코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데이비드가 2층 침대에서 떨어져 기절했다고 어머니에게 진술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심각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수잔나는 즉시 의료 도움을 찾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녀는 빠른 치료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얼굴을 닦고 아이의 머리에 얼음을 씌워 소생을 기도했습니다. 수잔나는 아들이 뇌진탕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가 빨리 깨어날 것을 희망하여 의료 도움을 찾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그 후 4시간 동안 인터넷 서핑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상태를 지원하기 위해 머리 상처에 관한 정보를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온라인 활동은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수잔나는 유튜브 비디오를 시청하고 음악을 듣고 온라인 뱅킹 거래를 하며 피파 미들턴에 관한 기사를 읽고 이명과 혼수 상태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가끔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이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 병원에서 검색을 마치고 나서야 그녀는 그녀의 다친 2살 아들을 의료 치료를 받게 데려갔습니다. 결과는 데이비드가 매우 강한 충격으로 인해 중대한 뇌 충격을 입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나 무언가가 그의 머리를 강하게 치면서 그의 두개골에 충격을 주어 뇌가 출혈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상황은 병원 직원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고 법적으로도 그들은 이 사건을 당국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는 2세 아이가 심각한 두부 손상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의 병력에는 심각한 상처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 1월 이 참사가 발생한 약 2달 전에 데이비드는 다리를 골절하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그 후 수사관에게 시인했으며 그가 요가를 하고 있을 때 동생의 다리를 골절시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압박하여 데이비드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말하게 하여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기관의 조사를 피했습니다. 2번째 사건 이후 수사관들은 크리스티안에게 동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크리스티안은 수사관에게 그것이 이상한 사고였고 그와 그의 형제가 책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 책이 정확히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여전히 이 설명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고 크리스티안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압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크리스티안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나이에 대해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수사관들에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This is the shelf. Can you show me with the doll how you push them into the shelf? Right, sir. So show me with the doll how you. Like push it in. Okay. So 그는 분노하며 동생을 밀쳤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가 그의 새 아버지가 한 일로 인해 동생에게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자신이 화가 나서 2번 동생을 책장으로 밀쳤고 그로 인해 동생이 의식을 잃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을 침대로 옮기고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불행히도 데이비드 갈라르가는 2날 동안 생존을 위해 투쟁했지만 머리 상처가 점점 심해져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제 공격 혐의는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끈 이유는 수잔나가 단 2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2살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녀가 13살 때 20살의 호세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라는 남성과 아이를 낳았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페르난데스는 신속하게 수산나와 그녀의 아들을 떠나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수산나가 14살 때 그녀의 중독 문제가 있는 어머니가 그녀와 아들의 후견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7살 때 그의 어머니는 루이 갈라가라 블랑코라는 다른 남성과 결혼하였고 그와 함께 세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비드라는 소년입니다. 2009년 10월에 마이애미에서 잭슨빌로 이사하기 전 페르난데스의 의붓 아버지는 가정 내 폭력과 아동학대로 여러 차례 경찰에 의해 소환되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과하며 고칠 것을 약속했지만 경찰서를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고 그의 아내의 아이에 대해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11살의 크리스티안은 멍든 눈을 가지고 학교에 왔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그날 아침 일찍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의료 지원을 요청했고 이는 법집행기관과 아동보호서비스 부서를 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의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년의 어머니만 나타났습니다. 이후 의붓아버지인 갈라가라 블랑코와의 연락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걱정스러운 당국은 블랑코의 거주지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문 앞에서 두려워하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갈라가라 블랑코의 비극적인 죽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살한 이유는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료검진은 크리스티안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학대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티안의 어린 시절을 이해한 후에도 주검사 엔젤라 코리는 12세 소년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성인으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리는 크리스티안의 불행한 상황에 대해 동정한다고 말했지만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살인에 이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트라우마, 학대 및 방치를 겪은 12세 어린이를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기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티안의 폭력적인 행동이 가족이 그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가 전적으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크리스티안의 잘못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1급 살인 혐의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크리스티안이 21세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소년원에서 재활 기회를 갖도록 돕는 미성년자 기소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성인으로 재판받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크리스티안은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는 암울한 전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리시아 토레스라는 이름의 어머니는 페르난데스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었고 청소년 변호사 멜리사 히긴스와 함께 소년을 성인처럼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18만 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페르난데스와 같은 반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에 따르면 페르난데스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심리적으로는 정상적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고의적인 살인범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후 일부 사람들은 크리스티안이 폭력적인 아이이며 언젠가 위험한 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평생 감옥에 갇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논쟁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그의 삶을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겠지만 그를 아무런 처벌 없이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크리스티안의 변호사는 그를 대신해 청소년으로 재판을 받도록 항소하려고 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2012년 8월 크리스티안의 변호사는 재판 중에 12세 소년이 신문 중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크리스티안이 자신의 이복 형제를 밀었다고 인정하는 장면이 담긴 신문 영상을 법정에서 배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승리는 크리스티안이 더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2013년 2월
그는 청소년 시절 과실치사 및 중범죄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유죄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아들을 위해 즉시 의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믿는 당국에 의해 중범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수산나의 변호인은 사전 심리에서 그녀가 가정폭력과 가난으로 인한 PTSD를 앓고 있으며 12세에 어머니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은 그녀의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산나는 감옥에 가지 않는 대신 2013년 8월에 10년 집행유예와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국가에 넘겨야 했으며 법적 감독 없이는 크리스티안과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결말은 엄격하지만 수산나가 그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어머니의 역할을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9번째 생일 하루 후 크리스티안은 마침내 청소년 사법부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보호 관찰 명령이 그가 일자리를 갖고 학교에 등록하며 가족이나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이러한 조건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티안이 상담 치료와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크리스티안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주검사인 엔젤라 코리는 변호인과 협력하여 보호 관찰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코리는 우리는 이 사건을 해결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노력해온 중간 지점을 달성하기 위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간 지점은 크리스티안 페르난데스를 처벌하면서도 회복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